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갑자기 주식을 다 팔고 40%가 38% 현금화 시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건 항상 10에서 20%, 많으면 30%인데 거의 40%를 좀 현금했단 말이에요. 6.27 대책 나오기 전부터 요맘때 두세 달이 신고가 취소 건수가 우리나라 취소 건수 통계낸 이래로 최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불장이었던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특이하게. 그 결론은 지금 이 정부가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고. 정부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씀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처럼 정부가 시장을 오판했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폭락도 폭등도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말하고 나서 조금 저거 한지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전세대출 갭 투자 때문에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문제가 많다. 끊임없이 대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간의 뉘앙스가 약하게 연착륙을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실무진들이 이제 그걸 받들어서 잘 해야 되는데 97 대책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면 칭찬도 없고 비판도 없네요. 그러면 실패한 거죠.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 이미 나오자마자 맹탕이네라고 판단했고, 저도 이제 우리 옹달 식구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정말 답이 없는 맹탕한테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의 끝은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집값이 다시 꿈틀대거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돌려서 말한 거죠.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랴부랴 그 97 대책을 발표할 때 뭐라 했냐면 627하고 97하고 두 개를 연결해보면 판단되는 게 있어요. 627 대책 때도 뭐라 그랬냐면 집값이 불안하거나 이러면 바로 전세대출 DSR과 위험가중치 자산 RWA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금융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금융위원장이 바뀌고 나서 첫 연두기자에서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뭐냐면 생산적 금융, 제조업 쪽에 돈이 들어가야지 주택담보 이쪽에 생산성이 없는 곳에 가기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RWA 그 위험가중 RW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위험가중치를 115에서 대출을 120으로 올린다고. 근데 이게 원래 125로 예측됐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설명드리면 대출을 1억을 받으면 우리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8%에서 이제 13% 다른 뭐 요인까지 하면 13%를 가이드를 두고 있는데 1억을 받으면 만약에 8% 기준에 맞추면 880만 원을 갖다가 자기 자본으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8%면. 근데 이거를 가중치를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120을 하면 이거에 120% 곱하게 되면 8년 8에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둬야 되니까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아까 1억에서 9천에서 또 한 몇 프로가 이렇게 좀 감소가 되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신용창조량이 보통 10배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X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한 30조 정도가 대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가중치 때문에. 요거는 발표를 했어요. 강력하게 잡으려고 그러면 30, 40 해도 되거든요. 심각하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본인들은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수박들이 있잖아요. 수박. 집값을 잡으려는 척. 이런 분들이 교묘하게 어떤 논리들을 내세우면 늘공과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공들은 빠꼼인데 어공들이 대충 던졌을 때 논리에 못 이기면 맞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요. 요번에 6억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6억 담보대출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규제적 타겟인데 강남에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강북은 아니잖아요. 수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지금 살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할 때 강남 3구를 비롯한 뭐 마용성 이런 데는 6억 제한 다 걸고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LTV를 40% 이렇게 써야 되는데 뒤늦게 나왔죠. 얼마 전에. 한 달 뒤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계속 시장을 보면서 국 끓일 때 소금을 딱 이만큼 넣으면 되는데 요만큼 넣어도 맛은 나겠지. 찔끔찔끔 이런 지금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판단이 드냐. 정부와 국토부가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 이쪽 뒤에서 저의 이제 계속 던지는 음모론. 카르텔들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부도 호구가 되는구나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감지를 했다라면 다른 짓을 했을 거고 그 뭐 어떻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제가 대충은 알지만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신념이 부족하구나.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것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 지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다 이제 전문가뿐이 아니라 금융당국 갈 것 없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옳은 길인 걸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이 골든 타임에 추석이 끝나면서 아마 어떤 색깔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반면에 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무주택자나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막 혼돈스러워요. 아, 이게 뭐지? 벌써 지방선거 준비하나? 뭐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서 이제는 답은 남은 거는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 정치하는 분들이나 정책 잡는 사람들은 여론에 약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양도세, 주식 양도세. 뭐 원위시 됐잖아요. 엄청나게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 주식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언론이 또 써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득권 카르텔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쉽게 집값을 잡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망을 하신 게 야심차게 공급 대책 뭐 1기 신도시 규모만큼 130만 호를 매년 짓는다라고 발표는 국토부 장관님이 하셨지만 실제 내용을 열어봤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냐, 첫 번째. 없죠? 두 번째, 왜 임대주택 얘기만 하냐. 세 번째, 왜 분양가 인하 얘기는 하나도 없냐. 왜 그런 걸까요? 정신 못 차린 거죠. 6.27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던졌잖아요. 그걸 보니까 일단 잡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느슨해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느슨해졌는데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젠가 김윤덕 장관이 나와서 뭐 립서비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97 대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 의도가 또 카르텔 얘기가 나오는데 의지가 있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그 거래 감독 이런 거 뭐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시행일이 대부분요. 내년 1월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9월 7일 발표할 때 이미 그러면 9, 10, 11, 12 동안은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뭘 얘기했어요? 규제 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가 하겠다. 근데 1월 1일이에요. 예정이. 그러면 그건 어떤 신호예요? 마용성, 용산 빼고죠. 지금 요새 광진구도 좀 움직이고 서대문도 움직이는데 이런 데들이 나중에 규제지역으로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요새 서울 주택 매수의 10에서 30%를 지방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 9.27 대책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잘못하면 이제 못 사는구나 또. 거주하기 힘드니까. 실거주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사러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요새 9월 한 달에 3분의 1이 지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통계상으로. 그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0월, 11월 언제인지 모르시잖아요. 일반 분들은.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죠. 내년인데 예정은 지금 사야겠구나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빨리 살수록 좀 더 싸잖아요. 올라가는 스탠스라면. 12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지금 보니까 붙은 거래량이 그럼 보세요. 불장인데 신고가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규제에 대해서 신호를 잘못 줬으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잖아요. 역풍선 효과인데. 근데 거래량이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강남 거래량인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가 풀었을 때 서울시장이 푹 뛰었죠. 그래서 확대 재지정하니까 잠깐 내려왔다가 별로 또 시간 지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죠. 불장 붙기 시작하니까 6.27 대책이 이제 나왔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요. 안 잡히다가 8월, 9월 넘어가는데 요거 9월은 지금 9월 말이니까 10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한 반에서 60%가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들이 요 선이 한 요 정도 올라갈 거고 강동구는 그나마 현재에서 20일 더 하면 제가 볼 때 한 여기 올 것 같아요. 그럼 강동구는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요 9월 달에 신고가 터지고 불장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 정도 라인 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12월 가면서 여러분들 아시게 대출 총량을 갖다 줄여놨잖아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반씩 줄이라 그래가지고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데다가 내년에 정책자금 대출 총액을 매년 지금 35조, 50조씩 했다가 요번에 아마 25조 단위로 줄일 것 같아요. 반으로. 그러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10만 개가 거래할 수 있는 수요 지원책이 5만 개로 줄는 거예요. 반으로 주니까. 그러면 자산가들이 이제 붙어줘야 되는데 전체로 시장을 보면 그럼 여기서 볼 때 요번에 강남에서 어느 분이 40억 주고 현찰로 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아타신 분이나 전문 직종에서 예산 모아서 가능한 분들이 지금 붙으니까 수요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LTV 50에서 40으로 이제 가는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제가 볼 때 6억 한도가 만약에 강북이나 수도권에 뭐 4억 5천, 4억 이게 나오면 시장은 좀 눌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말까지는 크게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추석 끝나고 나서 일단 소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일로 미리 땡겨왔잖아요.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이 더 가기에는 힘들다. 중요한 건 내년 수요가 이제 문제죠. 그리고 지방도 이 분위기에서 보시면 전국 상황인데요. 전국도 보시면 여기인데 한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를 보면 예전에 여기 올라갔던 요 3단 주식에서도 있잖아요. 여기 5% 상승 요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여기서 조금 쳐줬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추가 대책이 과연 어떻게 나오냐. 97은 일단 망했고 다음 이제 또 다른 지방도 보면 경기도하고 저기도 볼게요. 시장 상황. 서울 아파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한 요 정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이 이것도 3파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면 여기 거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연말 연초 상황이에요. 올 연말하고 내년 초. 그 다음에 서울 입주 부정 물량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펌핑하려고 그럴 거고 정부 대책하고 견주게 되겠죠. 이때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를 보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좀 이제 바닥을 찍고요. 수도권도 볼게요. 수도권은 계속 약보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치를 써놓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평균에서 좀 밀리는 거예요. 밀린다는 얘기는 힘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대책이 조금만 세게 나와도 확 가라앉을 것 같고 수도권은 특히 그래서 과천 분당은 좀 예외고요. 나머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양 같은데 뭐 50% 빠졌다가 지금 40%, 35% 회복하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이게 이어지는 그 추세가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광역시급들은 이제 제가 그림 보는 거랑 똑같은데 부산인데요. 보시면 요번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 물량 자체가 이게 평균선인데 이게 평균선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좀 넘은 거예요. 평균을 넘질 못하고. 근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저번에 6월 달에 평균을 다 넘었거든요. 근데 부산은 못 넘었어요. 근데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시는 다 그래요. 다 그런 데다가 인천도 올라오다가 지금 꺾였고 다시. 그리고 요번에 울산이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고 부산은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 패턴이 바닥을 다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바닥 다지기. 근데 올라가고 힘을 쓰다가 더 못 가고 여기 살짝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광역시가 다 똑같아요. 울산만 지금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거기가 소득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좀 밑에서 놀잖아요. 왜? 근데 지금 불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지방은 살리는 정책을 MB 때처럼 나오면은 지방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요. 왜냐면 이 기간이 꽤 길잖아요. 한 3, 4년 계속 지방이 약했거든요. 그러면 3, 4년 동안 소득이 증가한 분들이 있잖아요. 정규직 이런 분들 중에 공무원이나 하위급들은 돈이 좀 모였을 거 아니에요? 5천씩 해도 한 2억 모았을 거고. 근데 집값은 또 2, 3억 빠져주면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이제 이 수요가 받쳐질 때가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취득세 감면 이런 게 던지면. 그래서 시장이 서울은 불장을 갈 소지가 되게 많은데 비해서 지방은 정부 정책이 없다라면 그대로 계속 가는 분위기고 있으면 조금 상승으로 전환될 소지가 꽤 많다. 미분양이 좀 정리가 됐고 대구도.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강세장이 예전처럼 이런 모습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때 연끌처럼 놀라서 막 쫓아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정리를 하면 지방은 뭐 아직은 돌아섰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수도권도 바닥 다지는 상태. 그죠, 약세권 보셨고 다만 서울은 연말로 갈수록 정책이 좀 미약하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여지가 있죠. 서울의 입주 부족 물량이라는 큰 이슈를 언론들이 많이 좀 클로즈업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아까 보셨던 그 수요가 요번에 불장인데도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어제부로 한 3,800인가 4,000건 찍었거든요. 그럼 뭐 10월 1일이잖아요. 열흘이 추석이 빠지니까 영업일수가 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게 요번에 신고 안 한 분들이 한다 그래도 5,500에서 한 6,000건? 이 정도 선에서 끝인다면은 그러면 11,000건의 반토막이잖아요. 이 불장인데도. 그러면 6.27의 효과는 좀 적용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추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틀리겠죠. 겉으로는 액션 취하지만 11,000건 하던 게 반토막 났는데 근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네? 거래량 없지만 그럼 나도 볼까라는 욕심도 생기겠죠. 조금 더 세게 했다가 푹 가라앉으면
경제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죠. 이 정부를 뽑아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진보분들이 일단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보분들은 자본 수익을 취하는 것보다 다 같이 잘 사는 걸 원하니까 주택 가격이 청년이나 미래를 위해서 안정되길 바라지. 자기 집값 오르는 거 그렇게 원하는 분들 바라고 있지만 길게 넓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야지 안정적으로 내려가나 이게 제일 좋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보유세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보유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에 이제 문제인데요. 그럼 제가 예측하는 거는 지방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보유세 얘기 던지고 그럼 2026년 말 정도에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2027년 중반부터 시행을 6월 1일이 이제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앞뒤로 좀 재서 최소 충격.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야 되니까 바로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2027년 5, 6월이나 하반기에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은 2028년 1월. 그러면 그 신호를 던지고 나서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준비하겠죠. 근데 2027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이미 이제 오를 대로 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데 그 타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러면 던지는 순간 조정이 될 거고, 28년부터 또 물량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97 대책의 공급 물량들이 이 사이에 조금 쏟아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4,000세대 유유부지 그거 나왔었잖아요. 4,000이니까 135만하고 좀 갭이 있다 보니까 피부 안 와닿고 좀 헷갈리게 했는데 또 4,000인가 한 5,000세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신뢰도가 좀 올라가죠. 또 5,000세대를 또 발굴해서 이건 거의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신뢰도가 높아지면 시장에 좀 안정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특색이 뭐냐면 MB나 이런 정부처럼 딱 이게 아니고 툭툭툭 하면서 연착륙 이런 패러다임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던 게 팍 올라가고 팍 내려가고 이걸 겪다 보니까 이게 시간 싸움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정부 정책 살펴보신 다음에 추격 매수하시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좀 보면서. 좋습니다. 그 추석 전후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고 저도 뭐 이제 오랫동안 방송하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연락이 되잖아요. 풍문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벌써 나오는 얘기는 일단 언론사에서 보도 나온 것처럼 뭐 다음 대책 LTV 40%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기자분들에게 소통을 해보면 요번에 김인덕 장관이 요새 상승하는 것 때문에 이제 립 서비스를 했잖아요. 규제 지역도 뭐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근데 기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걸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준비를 해서 나중에 좀 발표할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석 전후에 될지 아니면 10월 한 중순 발표, 그게 추석 전후죠 결국은. 그러면 집값이 계속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10월, 11월? 왜냐하면 12월에 던지면 무리가 오죠. 지방선거 때문에.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시나리오도 또 많이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또 대출 규제 방안, 가계부채 종합 방안 이렇게 이쁘게 제목 짓고 LTV 40% 어디 딱 던지면 효과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이미 돼 있었어요. 97 대책 나올 때 이미 있었고 627 대책 때도 금융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전세대출 DSR, RWA는 지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시행하겠다는데 RWA도 바로 시행 안 하고 내년부터 한다릅니다. 이게 텀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카르텔들이 좀 있어서 이런 논리죠. 바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시장에 좀 예측을 할 수 있게 줘야 되니까 시간 둡시다. 뭐 이런 분들이 의견을 통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가는 방향은 그쪽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고 시장에 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부에서 저희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그 집값 정책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네네.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책 외의 변수로 집값이 좀 잡히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볼 때 이제 정책과 대책이 있고 뭐 금융이 있는데 수요 공급이 기본이겠죠. 네.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잘 모르시고 보도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림 하나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월에서 12월 2달 사이입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요 3,300개 6월 달에 들어온 거 아직도 지금 물량이 1,000개 남아 있거든요. 네.
꽤 많이 남아있죠. 지금 한 800개로 줄었나로 알고 있어요. 9월, 10월인데도 아직도 안 나가는 이유는 그 전세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그거 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당동이 900개. 꽤 되죠. 이문동 요거 하면 7월에 오고 들어왔는데 조용하잖아요, 이 동네는. 이문동이 이제 4,300개가 들어와요. 근데 동대문에 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4월에 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대문구가 전세가가 좀 내려왔다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돌아오는 중에 이제 얘가 지금 등장을 해요. 그러면 동대문구를 비롯한 성북구 일대도 이게 완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전세든 매매든 제가 볼 때 단지가 워낙 크고 그리고 중화동 바로 옆이거든요. 여기도 1,000개, 이거 합하면 5,000세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쪽으로 오면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거의 8,000세대가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잠실 엘리트 이게 15,000세대예요. 세 단지 다 합해서. 그거 들어왔을 때 거기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도 껴 있었지만 반토막은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초구의 메이플 자이를 비롯한 최근에 입주하는 그런 것들이 전세 가격이 15억 갔다가 12억 갔다가 14억 찾아갔거든요. 근데 얘들이 투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소진이 안 됐어요. 그럼 강남의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 내지는 다운될 수도 있다. 멸실 물량은 의외로 또 없어요. 보통 동시에 멸실이 되는 때가 많은데 겨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써놓은 게 18,000개예요. 2만 개. 어마어마하죠. 내년에 총 물량에 거의 버금가는 게 두 달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6월, 7월 빼고 4,000개 빼도 15,000개 정도.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집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연말에 내 집 마련이나 원하시는 신혼부부들은 연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미리 계약하셔도 되잖아요. 내년 봄에 하시는 거. 수도권 광명 입주 물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연말 11월, 12월, 1월에 어때요? 어마어마하다. 2,000. 요새 지금 광명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펌핑하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광명 마이너스 P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초부터. 마이너스 P 1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요새 서울 불장에 상승해가지고 광명이 다시 분양가 업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가 한 단지는 있고 나머지 세 네 개 단지는 미분양이 계속 있어요. 마피로. 근데 이제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9월 중순에 특강을 했을 때 광명에 계신 구독자분이 저한테 묻길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역시 일반 분들은 바쁘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자, 11월, 12월, 1월 어마어마하죠? 2,000개. 여긴 또 광명시가 서울시랑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 금광구가 저쪽에 해당되잖아요. 여의도하고 여기 분들은 전세 가격 뭐 높아가고 이런 거에서 뭐 조바심 낼 상황이 아니다. 이게 대체 수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이나 뭐 자산 관리 또 다주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만 좋다고 막 비싸게 팔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나오면 못 팔아요. 그런 거 자산 관리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7월, 8월, 9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무더기로 취소가 되었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집값 띄우기라는 신문 기사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별 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음모론인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으실 게 왜 하필 오세훈 시장은 그때 했을까? 그냥 6월 달이 되면 자동 해지인데 굳이 1, 2월에 세미나를 열고 해가지고 2월에 했을까? 그게 좀 이상해요, 일단. 그리고 6월 달에 6.27 대책 나오기 전부터 요 맘때쯤에 두세 달이 신고가 취소 건수가 우리나라 취소 건수 통계 낸 이래로 최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불장이었던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강남 3구하고 성동은 다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유튜버께서 그 청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원 설치해야 된다고. 근데 이미 알고 있던 거를 그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변명이 뭐가 나왔냐면 전자계약이 나왔어요. 국토부 입장에서. 전자계약을 하면 이 요금을 낼 때 할인하는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 숫자가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럼 나머지 70%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세력이 좀 개입됐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어서 요번에 97 대책 던질 때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이런 허위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원 비슷하게 가겠다. 근데 이거는 좀 액션인 것 같고 설치하겠다가 아니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해놔가지고 또 위험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말씀 주신 취소 거래 건수가 너무 많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뭐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거는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이런 저 혼자 이렇게 음모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위기로 막 가면 건설사들에서 요번에 강남 쪽하고 서초구 쪽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분양가가 높을수록 도움이 되잖아요, 건설사는. 그런 것도 막 연결해보고 저 혼자. 굳이 왜 이상하게 취소가 지금 몰렸지? 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을 해놔야 정부는 가만히 업되는 거 알지만 어때요? 세금이 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얄팍한 이익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이 패턴을 유지한 거 아닐까. 그러면 언론사들은 또 이번에 집값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부 대책이 없다고만 했지 투기꾼 개념이 문재인 때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투기 세력이란 단어들이 좀 없어졌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패턴이 이게 언론사와 정치권과 금융까지는 아니지만 건설사 이게 뭔가 있었을까라는 저 혼자 이렇게 좀 내피를 한번 굴려봤는데 여하튼 뭐 그건 아마 그런 거는 언제든지 존재해 왔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중심을 잡는 건 정부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통계 뭐 얘기도 또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신호를 준다라면 국민들은 아마 반응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확실히 의지가 있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음모론이 판치게 되면 이게 참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에. 그냥 제대로 조사해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걸 조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 하는 척 하잖아요. 다 연관되니까 그러겠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제가 머리 크고서 대학생 하고 나서 정치 민주화된 이후로 탐관 놀이가 제일 많은 때인 것 같아요. 요즘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뭐 좀 기억을 더듬기 싫지만 LH 사태부터 해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비리가 넘치잖아요. 뭐 검찰은 물론이고 피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로 오면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시기의 어떤 분위기 3040들의 부동산의 투자 자산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이게 최고의 피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이 버블 터질 때 역대 나온 출판물 양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졌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책 진짜 엄청 나와요. 비트코인도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화폐 개혁의 하나로 좋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보존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면 다 부자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좋은 거로 보는데 기득권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득권들이 결국은 질 것 같으니까 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반면에 부동산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뭐 자산 분배, 분산 포트폴리오 다 부동산만 있어도 큰일 나고 다 비트코인만 있어도 좀 불안하고 현금만 있어도 불안하고 잘 금 뭐 이렇게 분산하셔가지고 자산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정부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2억으로 제한하는 이제 보증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조여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저라면 그냥 바로 쪼였을 텐데 먼저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정책이라고 발표한 담당자가 참 국민들을 어떻게 알길래 제 생각에. 왜냐하면 자, 전세 대출은 누굴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껏 던진다는 말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전세대출의 일원화. 이게 시야를 돌리는 거예요. 국민들 우습게 알고. 전세대출을 일원화해서 전세대출 줄인다. 유주택자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그전에 3억이었거든요. 근데 기간마다 틀려요. HF하고 이제 허그하고 SGI하고 보증 한도가 틀려가지고 모자르면 이쪽 가고 이러거든요. 거기에 그 보증보험을 또 한 번 들면 MCI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 또 대출을 조금 더 해줘요. 그걸 일어나겠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거예요. 잘한 것처럼. 아니 안 해줘야죠. 유주택자를. 유주택자 전세대출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투기붐을 일으키려고 박근혜 때 나온 겁니다. MB 때 처음에 나왔었는데 MB는 전세난 시절이었어요. 전세난이래 가지고 대출을 1억을 했다가 2억으로 올리니까 갑자기 집값이 튀는 거예요. 전세가 1억일 때 집값이 2억 3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를 2억을 해주니까 이때는 이제 전세난이 좀 있었어요. 2억을 해주니까 갑자기 집값이 막 1억씩 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MB는 그래도 양심적이라도 다시 1억으로 바꿔요. 국민을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부동산 분야에서는. 근데 이놈의 박근혜 정부는 뜬금없이 갑자기 3억으로 하더니 1, 2년 뒤에 5억으로 하더니 그 사이에 유주택자 전세대출까지 만들어요. 그때 사실 2015년이 버블 조정이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조정을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갖다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중간에 한번 2019년에 그 12 대책 던질 때 잠시 묶었어요. 근데 묶은 게 그것도 2억으로 이거였어요.
3억에서 2억으로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놓고서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잡힌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줄었다가 들어와서 2억으로 줄인 게 윤석열 정부가 와서 다시 3억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걸 2억으로 줄이겠다? 뭐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던졌던 전세 DSR 이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의지가 볼 때 정부가 지금 의지는 있고 방법도 아는 거예요. 네. 아는데 시기를 조절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간을 본다고 그럴까요? 이건 잘못된 정책 방향이죠. 정책이라는 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CCTV 달잖아요. 사고 나고 나서 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격인데 이것도 뻔히 보이니까 굳이 역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세 대출을 7억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폭등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낮춰야겠다는 최소한 DSR이라도 적용해야지. 왜곡을 일으킨다는 건 이미 다 논문으로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정보 관리는 정해졌습니다. 전세 DSR을 원금까지 계산해서 원금을 갚아야지 이거는 이자 비용 내는 거라서 집값을 떠받치는 도구로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정부가 지금 집값을 떠받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정부가 지금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죠. 사실 엎으면.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나왔던 게 예전에도 전세대출 따로 안 낼 때도 직장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하고 사회생활 초기에 진입하는 분들은 근로하고 이제 경제 활성화 장려를 위해서 소액의 전세대출을 해줬어요. 저리로. 근데 지금 이걸 갖다 일반인한테 다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군부만 피지 말고는 결론은 흐름방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10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을 이제 쪼이면서 전세를 이제 좀 죽이는 정책이 나오면 월세가 폭등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월세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사를 딱 맞으면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아파. 근데 맞으러 갈 때 내가 머리가 아팠단 말이에요. 여기가 딱 하면 아팠어. 근데 보니까 여기도 이제 가라앉고 머리도 안 아프네. 알잖아요, 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전세 대출을 줄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값이 당연히 내려갈 것 같죠. 내려갑니다. 내려갈 게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월세를 몰린다고 막 나와요. 월세 난민 이래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전세하고 월세 얻을 때 계산 어떻게 해요? 전 월세 전환율 쓰죠?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오면 월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따끔 맞을 때는 아픈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뭐야 전세 묻었고 월세로 가야 되나 할 수 없이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안 내려오면 사람들이 전세로 넘어가겠죠. 월세 있는 사람이 바보예요?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당연히 월세를 내리겠죠. 시장 균형을 가기 위한 시작이다. 내가 머리가 아프면 날려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아픔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때요? 맞지 않나요? 1년 동안 전세가 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월세가 올라가요? 누가 바보예요? 월세를 왜 가요? 그래요, 전세 가죠. 그죠? 우리 소비자들은 현명한 거예요. 비교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이 친시장 언론들이 엄청 펌핑을 하는 거죠. 마치 잘못된 정책처럼. 거기에 놀아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 기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각에선 한국 경제 IMF 직전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동시에 LG전자는 40대 이상 전원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출만 좀 의지를 가지고 조이면 부동산 상승은 어렵다.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희망퇴직은 사실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KT도 그렇고 대기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외람된 얘기인데요. 옷이 제가 젊을 때 옷은 기술이 발전이 덜해서 1년 지나면 해졌습니다. 빵꾸나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의 옷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옷이 하나 많을 때 그런 거 막 20만 30만 했거든요. 막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옷들이 일반용으로 나오고 2, 3만 원이면 그 정도의 소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그 비쌌던 골프웨어들은 그 값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더 안 팔리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옷을 그러면 안 사잖아요. 왜 옷이 헤어져야 살 텐데.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의식주에서 여유가 있으면 기호성으로 이제 선택할 텐데 옷이 워낙 좋게 나오고 디자인이 좋아지는 게 한 10년,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쪽에서 벌써 이제 신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듣던 유명한 브랜드들이 지금 철수한 데가 많거든요. 들어왔다가. 그리고 일본 이런 것들은 좀 버티고 있는데 거기도 좀 매출이 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유명했던
무슨 모직부터 해서 다 지금 정리되는 분위기잖아요. 그 뭐 LF부터 해서 뭐 하이클래스, 그러니까 LF라든지 이런 데들이 해외 브랜드들을 들여오는 론칭해서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어요. 크게 큰 기업이 보통 직원이 막 1,000명, 2,000명 의류계통에 거기들이 공통적으로 작년부터 인원 감축 2년째 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 안 나와요. 제가 그 우리나라 뭐 5대 메이저 중에 한 건설사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내용이 이제 프라이트 팀이 한 12개를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라이트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개발 사업을 수주하거나 작업을 하는 건, 토지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팀들이 한 12팀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팀을 줄이기 시작했고 지금 한 3팀인가 4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2년 꺾이기 전까지 업체들이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 붐이 약간 일어났던 거죠. 꺾였잖아요. 우리 데드캣 바운스를 꺾였어요. 그 유지하기 바쁘잖아요, 지금. 수주도 잘 안 하고. 수주 안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조합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공사비 갖고 소송이 자꾸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이거 잘못 들어갔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대기업 하나는 뭐 유명한 그 기업은 건설회사죠. 계산하니까 6%에서 9%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변동성이 생기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주저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부동산 계통에 동맥경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시지만 이복현 원장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PF 구조한다고. 못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요새 분위기 또 보실 게 뭐예요? 홈플러스가 박살났잖아요. 건설회사가 태영 박살났죠. 신동아 박살났죠. 뉴스에 안 나오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최근에 이제 어떤 조금 구찌 있는 데들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신탁회사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신탁회사 하나 조금 터졌죠. 매물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럼 그것도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정리 수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편의점 매출 산업생산활동, 그 산업활동 동향지수라고 발표하잖아요. 통계청에서. 그 지표가 지금 계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SK하이닉스와 삼성, 조선업이 지금 받쳐줘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환율을 보면 알죠, 여러분. 환율이 지금 제가 연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미 보기를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의 시스템이 이미 민낯이 보여서 계엄 전 얘기예요. 올 한 해는 1,400원대를 갈 거라고 이미 해외 은행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한 1,350원에서 80원을 예측했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지금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은 1,400원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1,410원 찍었죠. 그럼 혹자들은 잘못하면 1,500원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재작년, 작년에 계속 했던 얘기가 우리 한국 구조상 1,300원 넘으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 작년에. 어떤 사람은 1,200원. 이미 넘었어요.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가 상승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있었는데 편의점 매출 얘기나 연결해 볼게요. 물가가 올라가지고 라면은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2,000원까지 안 갔죠. 한 1,500원. 그러면 1,500원이라도 우리 경제가 순환되고 있었다라면 사겠죠. 같이 월급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같이 가면. 근데 올 초부터 편의점 매출이 우리나라 역사상 IMF하고 글로벌 금융위 빼고 처음으로 6, 7개월째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의점은 누가 쓰죠? 저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나 막걸리 사러 주로 가요. 그리고 3040들은 식사와 모든 생필품을 바쁘다 보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처럼 차 타고 가서 주말에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직장인들, 젊은 분들이 다 거기 쓰잖아요. 돈 버는 분들이요. 그분들하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왜 줄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3040, 50 등의 집을 사가지고 이자를 더 내야 되면 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50들이 자식들한테 용돈 주는 게 줄까요? 늘까요? 당연히 줄죠. 부동산에 올인돼 버렸으니.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결론적으로 경제적 지표를 볼 때 그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우리 IMF 때 기업이 115% 넘어서 터졌고 그때 우리 가계부채는 50%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원래는 110% 가야 되는데 5년마다 그 갱신하는 대차대조표 조정을 거쳐가지고 91%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최상목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91%를 80% 낮추겠다.
못 낮추고 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IMF 수준의 110%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대표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거를 바꾸지 말라고 IMF에서 권고했거든요. 억지로 바꿔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이게 노출이 되니까 환율이 1,400원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부자분들이나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방에 가보시면 여수화학단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대는요, 지금 말씀 안 돼. 불 꺼져가는 뭐 이렇게 시작할게요. 단어를. 불 꺼져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아요. 화학단지들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중국이 또 따라붙고 이런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조업들이. 그 제조업의 매출 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작년에도 마이너스고 올해도 마이너스 톤이에요. 특히 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제가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 판교 상공회의소가 좀 커요. 거기 갔었을 때 그 뭐 티타임 같은 게 있어요. 이때 나눈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그러면 여러분 철강 알루미늄 그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5%잖아요. 지금 50%까지 가는데 우리 세탁기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세탁기 만들면 철이 들어가잖아요. 알루미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과세하는 거예요. 세탁기 값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또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업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4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5월 달 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적자가 나기 시작하니까.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적자인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바닥에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막 한 건 알지만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거 확실하다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마치 장밋빛이 필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내용들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줘도 부동산 이렇게 펌핑 안 될 것 같아요. 연관되면. 그러니까 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투자할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이제 주식으로 조금 옮겨와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그리고 강남의 임대가 지금 많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고 수익률이 여러분 상가 공실 뭐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나마 서울이나 이렇게 핵심 도시에 핵심 집합상가들은 버티는데 홈플러스 그런 사례처럼 조금만 한 텀 넘어간 지역들은 지금 거의 뭐 초상집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점점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하는 총재가 2년, 3년 내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부동산 때문에 정책 자금 나가고 막 풀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다들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그냥 말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린 스킬이 생겨서 다른 걸로 계속 받쳐주고 있는데 일본은 그거를 급하게 당한 거고 우리는 지금 슬로우 형태로 일본의 형태를 따라가지 않나. 일본이 그러니까 10분 안에 펼쳤다라면 이걸 우리가 슬로우로 늘려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재밌겠구나. 미국이 지금 뭐 경기 침체 뭐 위기 이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작년 9월에 여기 미국에 갔다 왔을 때 8월에 그때 미국의 세무사 대통령 선거 전이죠. 세무사 뭐 변호사 뭐 공인중개사 할 거 없이 이미 그분들이 스스로 그러더라고. 슬로우 GFC라 하더라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모습인데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대요. 지금 현황이. 그러고서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더 좋을까요? 나을까요? 이럴 때 답변들이 뭐냐면 누가 돼도 뚜껑 열리는 건 똑같다. 이런 답변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그거 제가 와가지고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경기침이 오겠구나 100% 온다. 이건 답이 없다. 그리고 로컬 뱅크라고 하죠. 로컬 뱅크들이 그 SV 은행 사태 있었고 나서 땜빵을 잘 했잖아요. 로컬 은행들이 지금 다들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 지점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긴 그나마 미국 내에 한 10몇 개 있는 로컬 좀 큰 데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딱 뭐 하면 자빠질 때 많다는 거예요. 대놓고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국채도 좀 이자가 정신없죠, 미국도 사실. 그래서 관세가 나온 거고 스테이블 코인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잘 자리를 잡으면 다행인데 순간에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리스크가 현재 존재한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갑자기 주식을 다 팔고 40%가 38% 현금화 시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건 항상 10에서 20%, 많으면 30%인데 거의 40%를 좀 현금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인가 며칠 전에 또 뭐 새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그분들을 볼 때 지금 뭔가 미국에도 변화가 있고 또 유럽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유럽의 수출 비율이 미국 쪽이 20%고 중국이 한 25%고 동남아 유럽도 한 10몇 % 돼요. 유럽이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럼 수출 액수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컨셉이 돈을 풀고 거품과
버블, 호황, 불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 100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비껴갈 수 있나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또 한 번 거품이 조정이 돼야 다시 그 베이스에서 인간의 생산 능력과 금융 능력이 같이 가면서 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지금 안 터졌잖아요. 그러면 크게든 작게든 슬로우든 퀵이든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제가 좀 석학들 이런 분들 여쭤보니까 스킬이 발전해서 2026년 말에서 7년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다 중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께서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 김윤덕으로서의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거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지 안 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압니다.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보유세는 전 가구가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의 집이 있으면 1% 거두면 100%가 거치죠. 이 중에 거래는 보통 5에서 10%가 됩니다. 근데 5에서 10%를 세금을 10%를 매기면 100이에요. 이렇게 못 매기거든요. 100%. 2, 3% 매기면 이게 50이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있을 때 그나마 50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이때 세금만 5% 5배란 말이에요. 근데 부담을 느끼는 선에 오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주는 시기가 오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시겠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아파트가 서울이 2010년대 한 130만 채 됐어요. 130만 채인데 거래가 1년에 한 7천 개씩 해서 한 8만 개 정도 거래됐어요. 근데 요즘은 5만 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앞으로 더 준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인구 감소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정부 정책에서 다 여러 부처에서 나온 얘기와 어떤 패러다임이 정리가 되거든요. 10년, 15년 뒤에 세수 부족이 떠요. 그러면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왔겠죠? 기재부는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다 해왔고, 이 얘기는 몇 년 전, 한 5년 전부터 툭툭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약간 동의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정부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되고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집권을 하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적정한 시기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건 또 여야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해보니까 다 알잖아요. 이게 보유세가 과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게 맞는 거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누가 만든 걸까요, 이거를? 고가주택 하는, 이게 서민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고가주택 하는 사람들 이 플레이를 돕는 플레이죠, 하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자꾸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월급 근로자분들이 다 10%씩 또박또박 뛰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돈 많은 사람이 들렌다는 게. 몇십억, 10몇 억 남았는데 누진세도 일반 사람들은 바로 3, 40% 내는데 그냥 1년 되고 많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공정과세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모든 명분상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논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은 글로 가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거둬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는 현재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기득권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면 알잖아요. 세금 꼬박꼬박 내잖아요. 차 타려고. 근데 국가라는 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세금으로 유지가 되고 강남 같은 경우에 코엑스니 세택이니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어떻게 생겼죠? 국민 세금으로 생겼잖아요. 거기 논밭이었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가는데 장화 신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장화 신고 저는 그냥 맨발로 진흙밭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생각을 한다라면 보유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도리어 종부세 같은 건 좀 부담이 되죠. 이상하게 편을 갈라가지고 일부만 하니까. 그래요. 이건 논리도 맞고 명분도 맞고 시기도 맞아요. 근데 맞는데 언제 할 것인가?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기 싫잖아요. 부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타임이 된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이 전 정부에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 지금 저성장 국면이고 그럼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게 뭐예요? 치환을 생각해보면 양도세로 집값 잡겠다고 진보 정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유세를 올리고 말씀처럼 보유세를 1% 올리면 100원이 들어오는데 이 양도세를 갖다가 반으로 낮추면 25원밖에 안 줄어요. 돈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취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세금이라고 했으니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보유세도. 그 집값 잡으려는 세금은 아닌데 국가 재정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기재부 장관도 한마디 툭 하고 저번에 정책시장도 한마디 툭 하고 이 패턴이 이미 정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은 야당이 또 비판을 안 하잖아요. 툭 얘기하면 원래 같으면 뭐 막 할 때 월세는 뭐 이런 거 할 텐데 이번엔 조용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뭐냐, 여야가 이미 싸우긴 싸우지만 이게 저 축구 A팀이랑 B팀이랑 할 때 싸우지만 축구 동호인은 똑같잖아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축구장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보유세는 결국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걸 아시고 무리하게 장기전에 대한 그런 걸 가지시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시장 상황은 이제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유세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자산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진보 계열 인사분들은 교수님이나 어디 협회장 같은 하시던 야인 시절에는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교수님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높은 자리에 가시면 보유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고 취득세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말은 재산세 높이고 양도세를 낮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론 때문에 다 높이는 거 아니냐 또.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기재부가 반대를 할 것 같아요. 보유세만 올리고 계속 걷고 싶어 하니까 보유세는 조금만 올리고 양도세 그냥 하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요. 전 세계 룰을 봐라. 이렇게 양도세가 센 데가 있냐. 그 한마디면 끝나죠. 연구 용역 줘가지고 적정 양도세, 경제 부담 안 되고, 자, 양도세를 준 거니까 매물이 잠기잖아요. 더 값이 오르는 또 촉매가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완벽한 적정선이 어딘지를 뭐 조사해 봤나요? 안 했잖아요. 정부에서 뭘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죠. 그런 건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한테 이런 자료 시뮬레이션 돌려라.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양도세 낮추는 게 더 도움이 되네. 분명 100% 나와요, 그거. 선진국들이 바본가요? 우리나라 1998년에 건물값도 계산 못한 나라예요. 건물값을 산정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금 수출해요. 그랬던 나라의 국민들이 IMF 이후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본주의 개방했잖아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넘어섰어요. 이제 수출에 가리키러 가 벌써. 그러면 그런 DNA가 있는데 이걸 계산 못 하겠어요? 바로 계산 나오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1번이고 기재부의 수장의 의지가 2번이라고 봅니다. 근데 기재부 수장이 PBI도 모른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이 양반은 잘라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스스로 사퇴해야죠, 솔직히. 그리고 얼굴 다 그 양반 보면 자꾸 우리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모아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PBI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재부 장관을 할 생각을 하는지 좀 뻔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부동산 활동하는 거 보면은 안 맞잖아요. 공무원도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개가천선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뭐예요? 국민이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던지. 그래서 여하튼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민주당과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통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모두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뭐 새삼스럽게 저희 옹달 식구들 아시지 않나요? 제가 와서 몇 번 말씀드렸고 자료도 드렸고 저는 한 3년 전부터 심하게 떠들었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대놓고 한국 부동산 통계 쓰레기 통계라고 썸네일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문제 있으면 고소해라, 고발해라. 못합니다. 왜? 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 증거도 갖고 있다고. 이 얘기를 또 이제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무슨 이렇게 회의 있잖아요. 부동산 회의할 때 같이 다 뵀던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강력히 또 말씀드렸고 다 알고 계시고 그분들도.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다 알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관계되는 전문가분들이 이창우 교수님도 다 같이 공유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해지를 못하는지 그거 저는 이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결론은 뭐예요? 또 말만 하고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옹달에 처음으로 공개드립니다. 만약에 요번에도 말만 띄우다가 가면 제가
강력한 어떤 트리거를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간 통계는요, 없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주간 통계에서 0.01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의미화 시키죠. 어떻게? 0.1이 48주니까 50주 잡고, 이러면 5% 오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자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생각에 뭘 줘요? 5% 오르네. 0.1이면 5%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0.2, 0.2. 우리가 살면서 0.2에 목숨 거는 일이 이거밖에 더 있나요? 부동산밖에?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주간 통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 이미 증명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말씀드리고 쓰레기 통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교수님? 조사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2, 3년 전에 기자분들하고 같이 파했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미 주간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칼라 지수를 쓰냐, 무슨 지수를 쓰냐, 막 계속 소통하고, 그때쯤에 또 한번 바꿔요. 통계 방식을. 바꾸는 중에 주간 통계에 대해서 표본을 자꾸 안 주는 거예요. 통계의 기본은 표본이잖아요. 표본을 왜 안 주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의구심이 커졌고, 점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어느 기자분들이 이제 그걸 눈치 또 챙겼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에서 그걸 얘기한 거를 알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줘. 나는 지금 못 구했으니 이렇게 해서 해봐라 시대 성공 못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뭐.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파다 보니까 뭘 찾았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또 냈죠. 그래서 아마 주간 통계 한 번 더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에 그 당시 2021년도도 좀 했고 3년도 이때 좀 세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 확실하게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2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양반들도 이제 공유가 되겠죠. 누가 던졌든 간에 누가 하면 좋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일단 스트레스 덜 받죠, 국민들이.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출연 횟수가 적어지겠죠. 이번 주 주간 상승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월간으로 돼서 나오겠죠. 그런 피해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주간 통계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통계다.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업자들하고 이쪽 분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주간 통계 갖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강론을 핍니다. 흐름을 알아야 집을 사죠, 계약하고. 통계가 쓰레기 통계인데 뭘 그걸 믿고 해요?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겠죠, 몇 년째.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좀 가셔야돼서 감사하고, 이것도 말로 넘어가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멋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반면에 시장에서는 이거 통계 뭘 폐지한다고 하니까 주간 통계를 통계 조작으로 부동산 상승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동시에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폐지하면 앞으로 뭐 KB 부동산 통계를 사용하자는 건지 뭐 대안이 뭔지 조금 더 궁금합니다. 대안은 없죠. 전 세계에서 안 하는 걸 우리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KB하고 114에서 주간 통계를 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죠. 그거의 진실성은 두 번째 치고, 그나마 그 친구들은 난 게 표본을 오픈해요. 그나마 표본이 없는 통계는 쓰레기 통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없애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걸로 좀 시장을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부동산은 공적인 기관이니까 한 달마다 정확하게 실거래된 걸 가지고 등기된 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등기는 60일 안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도를 바꾸면 되죠. 한 달 안에 등기하도록. 잔금 언제 치더라도, 자, 보세요. 가등기라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거래잖아요. 물론 아주 선수들은 그것도 뭐 장난을 치는데, 그거 힘들어요, 일반 분들은. 그러면 가등기라는 게 뭐야? 계약금 내고 중도금까지만 내도 소유권이 반이 있는 거잖아요. 가등기 50% 된 거 인정하는 거 사인 한번 해주고, 잔금 줄 때 딱 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거래가 됐다고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요. 50%를 냈으니 돈을. 그럼 한 달이면 되잖아요. 50%가 아니라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계약금 10%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더 냈어요. 인정해 줘야죠. 이걸 한 달에 하는 게 뭐 무리가 있나요? 그러면 되죠. 아니면 2달로 해요, 그럼. 해가지고 그럼 통계가 3달 뒤에 나오겠죠. 3달 뒤에 나오는데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지내왔던 가격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3달 동안 밀렸는데 나왔어. 다음 달을 봤는데 추세가 어때요? 또 올라가. 그러면 늦게 알잖아요. 근데 약간 내려가. 그러면 좀 똑같아요. 이걸 왜 굳이 주간 통계를 해서 방송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0.01 집값 상승. 머리 아파요. 하락 머리 아파요. 왜 이거를 갖다 젊은 청년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킵니까? 어떤 세력들이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도 전혀 대한민국 전선에 이상 없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셔서 일단 그리웠던 가족들 잘 만나시고 건강하게 잘
귀성길 오시길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10년 사이에 청년,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할 거 없이 정말 격동의 부동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이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지금 많이 버신 분들은 이제 그만 먹고 좀 공익적인 생각을 좀 하시기 바라고, 무주택자분들과 청년들은 이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셨잖아요. 좀 귀찮으셔도 댓글 달고 자꾸 의사 표현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여론을 많이 의식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식 양도세 원위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 표현 하셔야 됩니다. 기득권의 기득 시스템에 대해서 순응하다 보면 이들은 또 서민들과 국민들을 합법적인 약탈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댓글 잘 달아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뭐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